오늘은 빅톨 위고의 노틀담의 꼽추에 대한 서평을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빅톨 위고는 레미제라블의 작가이기도 한데요. 프랑스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이기도 하죠. 그는 1800년대를 살다가 간 작가이지만 소설의 배경은 1400년대니까 중세시대인 셈이죠. 중세시대라면 마녀 사냥을 예사로 했던 그런 시대인데요. 이 소설 역시 그런 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가는 실제 존재하는 노트르담 대성당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 속에서 귀족과 천민, 민왕과 추남, 권력자들과 민중, 그리고 거리의 불량자들 이야기와 집시의 얘기를 녹여내며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는데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고아로 어디선가 흘러들어온 에스메랄다는 집시로 거리의 불황자 무리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청초한 처녀인데요. 대성당에서 내려다 보이는 광장에서 춤을 추며 여러 사람이 던져주는 동전을 거둬서 생활의 보탬을 얻기도 하죠. 그녀는 잘 훈련되어진 잘 일하는 염소를 혈육처럼 끌고 다니며 애정을 나누는데요. 어느 날 신랑도 생깁니다. 축제를 끝내고 돌아오다가 불황자 무리에 섞여 들어온 시인 그랑고아르에게 모두들 죽이라고 난리를 치는데 그곳엔 안전뱅이, 소경, 전륜발이, 조막손, 애꾸는 심지어는 문둥이까지 어울려 사는 하층민들의 소굴이었으므로 법이고 질서고가 통하지 않는 어둠의 왕국인 거죠. 어쩌다 그곳까지 밀려 들어온 그랑고아르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무서움에 떠는데요. 소위 그곳의 두목이라는 자가 에스메랄다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놈의 아내가 되어준다면 이놈을 천정에 매달지 않겠다.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는 마음씨가 따뜻한 여자였으므로 그러면 내가 결혼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장난 같은 식이 올려지고 장난스러운 사실상의 부부는 아니지만 명목상의 부부가 된 거죠. 웃기는 건 결혼식을 올렸을 때 자기 몸엔 손가락 하나도 대지 못하게 하는 에스메랄다. 결국 남편이라는 타이틀을 얻음으로써 그곳에 불황자로 빵과 잠자리를 제공받는 것으로 은혜를 입은 그랑고아르 시인은 잭소리도 못하게 되죠. 그런 어느 날 에스메랄다는 애꾸는 카지모도를 광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카지모도의 사녀는 이러합니다. 눈은 하나에다가 등엔 혹이 튀어나와 꼽추가 된 모습에다 다리까지 한쪽이 짧아 절룩거리죠. 어깨는 튀어올라 목이 파묻혀 있는 듯한 그는 사람이라기보다 괴물에 가까운 모습인데요. 아기였을 땐 더 흉측한 개 생명체 같았다고 합니다. 1467년에 어느 날 성당 앞에 탁자 위에 버려진 이 아이는 모두들 악마의 자식이니 죽여 없애야 할 괴물이니 해가며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요. 바로 노트르담 대성당의 클로드 포르르 신부에 의해서 양자로 가게 되죠. 이 소설의 시대의 배경인 1482년경 카지모도는 이미 이제 성인으로 성장해 있죠. 허거한 날 대성당 안에 틀어박혀 그 속에서 먹고 자고 바깥 세상을 모른 채 성장한 그는 건물의 성당은 그의 집이고 구리며 피부이기도 한 거죠. 클로드 신부를 아버지로 부르며 글을 배우고 쓰기도 배운 그는 그러나 성당의 종지기가 되면서 기머거리까지 되죠. 그 종소리의 울림 때문에 고막이 터진 거죠.
그는 그 말과 소리를 잃으면서부터 사랑까지 싫어하는데요. 언어로 교감할 수 없는 그에게 인간은 점점 공포의 대상이 되어가는 거죠. 대성당은 카지모도에게 우주이자 대자연이고 사회의 전부로 존재하는 거죠. 그는 인간을 싫어했지만 자기를 키워주고 종지기가 되도록 만들어준 클로드 신부에게만큼은 충성을 다하죠. 카지모도에게 세상과 연결고리가 있다면 오직 노트르담과 신부 단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이런 그에게 어느 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불황자들이 널걸어하듯 어쩌다가 길거리를 서성거리던 그는 법을 집행하는 자들에게 붙들려가죠. 당시에 파리는 철저한 계급사회였죠. 거지 불황자들과 집시들이 거리를 헤매는 만큼이나 많은 권력층, 곧 지배자들이 사회의 안녕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그날그날 희생양을 찾아 강장 한복판에 형벌대 위에 세워놓고 온갖 린치를 가하며 학대함으로써 민중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거죠. 멋모르고 거리에 나갔던 카지모도가 그들의 희생양이 된 건 너무도 당연한 수순이었죠. 그들 지배계급은 항상 최하층민 그룹에서 희생양을 데려와야 했으니까요. 중세시대의 법의 잣대란 건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지난 축제 때 민중에 의해서 임금으로 뽑혀 갖은 조롱과 야유에 시달리던 카지모도는 이번에는 법관에게 붙들려와서 갖은 폭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는 자기가 왜 온몸이 밧줄에 묶여서 끌려와 대중 앞에 앉아 있는지조차도 전혀 모릅니다. 이름은 나이는 직업은 이라고 법관이 물었지만 그는 가만히 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요. 질문에 대답이 없는 카지모도를 보자 너는 야간 소동 왕실 친위대에 대한 반항 어쩌고 해가며 진술을 요구합니다. 그러다가 어깨를 으쓱거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카지모도에게 법관은 불같이 화를 내죠. 이 천치 같은 놈아, 대체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거냐. 이번에는 이제 법관 대신 시장이 나와서 또 묻습니다. 너는 무슨 잘못이 있어서 여기에 끌려 나왔느냐. 카지모도는 그러나 진지한 표정으로 이런 대답은 해야겠다 싶은지 카지모도라고 합니다. 간신히 웅얼거리죠. 뭐라고? 내 놈은 나까지 조롱하느냐. 극악무도한 놈. 그러자 노트르담의 종지기입니다. 라고 또 웅얼거리죠. 종지기라고? 그렇다면 파리의 내거리를 끌고 다니면서 내 놈의 등을 동을 치듯 해초리로 갈겨 소리를 내게 해주겠다. 알겠나? 카지모도의 윗도리는 벗겨지고 채찍을 든 처형관이 노출된 그의 몸을 사정없이 때리며 짐승에게 하듯 학대를 시작합니다. 모든 약한 것들에 대해서 인간은 얼마만큼의 자비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인간은 약한 것, 추한 것, 못난 것에 관해 연민이란 걸 가지고 있기라도 한 걸까요? 선동당한 민중은 피를 흘리며 맞고 있는 카지모도를 향해 조롱하고 비웃고 쾌감까지 느끼며 열광합니다. 심지어는 마차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성직자 클로드 신부까지도 카지모도의 고통을 보면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던 카지모도가 물을 달라고 외칩니다. 민중들은 그런 그에게 흙탕물에 젖은 걸레를 던지며 비웃고 돌까지 던집니다. 물을 다오라고 외치는 그는 계속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며 두들겨 맞고 있는데 한 처녀가 자신의 물통을 꺼내어 그의 말라있는 입술에 대주죠. 이 불행한 사나이가 눈물까지 흘리며 인간에게 고마움을 느낀 건 바로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맑고 귀엽고 연약하며 아름다운 아가씨
에스메랄다가 흉함과 비참함의 대명사 같은 괴물스런 남자에게 물을 먹여주는 이 광경은 한 폭의 그림처럼 카지모도의 의식 속에 각인이 되고 그 후 남은 인생 동안 그는 이때의 기억을 잊지 못하지요. 한편 자신이 연민을 가지고 키웠던 카지모도의 고통을 외면하고 지나갔던 클로드 신부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인간에겐 두 개의 자아, 마성과 신성이 동시에 공존한다는 원칙 하에서 본다면 그는 바로 이런 극단적인 인격의 상징 같은 인물이었죠. 그는 늘 검은 망토를 걸치고 다녔는데요. 어릴 때부터 성직에 들어가도록 부모로부터 훈련을 받았고 대학의 수도원에서 정통 수업을 받은 성직자였는데요. 미사전서와 히브리어 사전을 탐독한 법학자였으며 고전에도 능통했죠. 신과 학문밖에 몰랐던 그는 요즘 자신의 다락방에서 내려다 보이는 광장에서 춤을 추고 있는 아가씨를 발견하고 번민에 빠져있죠. 풍부한 학식과 근엄한 인격으로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고 노틀담 대성당의 부주교까지 오른 그는 성과 여자에 대한 욕망을 유폐시킨 채 오직 성직을 수행하는 일로 바빴는데요. 광장에서 춤을 추고 있는 집시 에스메랄다에게 그만 꽂혀버린 거죠. 그는 밤마다 타오르는 욕정에 몸부림치면서 벗어나 보려 하지만 도무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집착 때문에 심신이 점점 피폐해지죠. 그는 홀린 듯 에스메랄다의 뒤를 쫓게 되고 어느 날 밤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 페비스 대장과 미래하는 장면을 포착하게 되죠. 페비스는 헌병대장인데요. 사랑하는 여자까지 있고 인물도 잘생긴 그러나 진실과는 거리가 먼 바람기까지 농후한 남자죠. 어느 날 우연히 개안들에게 쫓기는 에스메랄다를 보고 달려가서 구해주는 바람에 인연이 닿았는데요. 집시의 예쁘고 발랄한 모습에 홀딱 반한 그는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그녀를 유혹하기 시작하죠. 순진한 에스메랄다는 그의 끝모습에 반하고 그의 말에 유혹당해 정신없이 사랑에 빠지는데 어쩌다 보니 다리에서 만나 여인숙까지 따라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두 사람의 사랑의 미로를 엿듣게 되는 클로드 신부. 그는 이성이 마비되는 질투심에 눈이 뒤집히면서 페비스의 등에다가 칼을 꽂지요. 비명 속에서 그는 쓰러지고 신부는 망토 자락을 펄럭이며 달아나고 기절 직전에 에스메랄다는 몰려든 병사들에게 붙잡혀가죠. 마녀가 대장을 찔렀다. 그들은 외치죠. 중세시대의 마녀 사냥은 잔인하고 무자비했다는 거 앞서도 말했지만요. 꼼짝없이 대죄를 뒤집어쓴 그녀는 집시라는 사회적 약자의 굴레까지 씌워져 가학적이고 무차별적인 고문까지 당하며 사형을 언도받지요. 교수형이 언도된 에스메랄다는 지하 감옥에 갇히고 그곳엔 들쥐가 들락거리며 사방에 흙탕물로 철벅거리는 지옥 같은 곳이었죠. 굶주림과 추위와 공포에 떨며 죽을 날만 기다리는 에스메랄다 앞에 어느 날 등불을 든 한 남자가 나타나는데요. 몸에 기어오르는 쥐떼들에게 시달리던 그녀는 구세주를 만난 듯 반가워하지만 남자가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의 뒤를 따라다니며 마침내 페비스의 등에 당금을 찌르던 바로 그 범인임을 알고 경악하지요.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묻자 사나이는 말하죠. 저주받은 사랑,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는 또 말하죠. 너를 만나기 전까지 나는 행복했다. 나는 순결했고 내 영혼은 맑고 밝은 지혜로 넘쳐 있었다. 나는 학문에 능통했고 진리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어느 날 너를 보는 순간 내 모든 것은 무력하게 무너졌다.
악마는 너를 통해 나를 사로잡았고 나는 이미 너의 마술에 걸려들어 이제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말았다. 너는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 사랑을 받아다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두 사람이 결합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도망가게 해주겠다고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에스메랄다의 태도는 단호하기만 합니다. 살인자 저리 가거라. 내 것이 되다니 당치도 않다. 결국 신부는 이를 갈면서 돌아가고 페비스는 칼에 찔린 상처를 치유시키고 다시 살아나지만 억울하게 감옥을 살며 교수형을 언도받은 그녀를 위해 어떤 정언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랬고 이런 소송에 자기가 출두한다는 자체가 싫었던 거죠. 무엇보다 그는 에스메랄다에게 욕정을 가졌을 뿐 사랑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는 상처가 낫기 바쁘게 애인 플레르드 리스에게 돌아가고 말았죠. 에스메랄다가 처형장으로 가던 날 매우 기괴한 얼굴을 하고 광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콰지모도였죠. 그는 이날 매듭이 진 굵은 밧줄을 성당의 한 기둥에 꽉 붙들어 매고 있었고 그 밧줄의 끝을 현관의 계단에까지 늘어뜨린 채 귀에만 엿보고 있었는데요. 사형 집행관이 차가운 명령을 내리려는 순간 그는 마치 지붕에서 떨어지는 고양이처럼 날쌔게 사형 집행인 쪽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그들을 때려 눕히기 바쁘게 집시처녀를 끌어안고 몸을 날리며 대성당 안으로 뛰어들었죠. 성령이다. 성령이다를 외치며 의기양양한 콰지모도. 아닌 게 아니라 이성이나 논리, 공정이란 단어가 배제된 재판에서 민중들의 악의적인 선동이 일상이 되는 마당에 유일한 지혜법권이 통할 수 있는 곳이란 성당이란 곳밖에 없었던 거죠. 나는 망토를 걸친 남자를 봤으며 그가 사랑하는 나의 페비스의 등을 당금으로 찌르는 걸 보았노라고 소리 높여 외치는 그녀의 말은 어느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본능적인 어떤 거부감이 있었던 걸까요? 민중들은 구출된 에스메랄다를 보며 성역이다라고 함께 외치고 아무튼 이날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불행한 클로드 신부가 에스메랄다를 함정에 빠뜨려 놓고 자기도 빠져버린 운명의 올가미를 양자인 콰지모도가 끊어버린 것이죠. 그 후 에스메랄다는 콰지모도의 지극한 보호를 받으며 성역 안에서 한동안 생활을 하는데요. 빵과 음료수와 과일과 이불을 정성껏 챙겨주고 그녀의 삶을 세심하게 보살펴주긴 했지만 자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두려워하는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며 언제나 안 보이는 곳으로 숨어버리곤 하죠. 그러면서도 위험이 닥치면 자신을 부르라며 호루라기를 한 게 그녀에게 주는 콰지모도. 에스메랄다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고 했지만 그가 언제나 수줍게 몸을 숨기는 바람에 하지도 못하고 어느 날 물어보죠. 왜 나를 살려주었나요? 그는 대답하지요. 왜 살려주었냐고? 당신은 내게 물과 자비를 베풀어 주었잖아. 지나친 고통은 강렬하지만 오래 지속하지는 않는 것일까요? 그녀는 고통을 잊으며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밤에도 방 밖에서 지켜주는 콰지모도를 믿고 숙면을 취하지요. 신의 축복과 장엄함이 한데 어울린 이곳에서 오래오래 지내고 싶은 욕망이 꿈틀댈 즈음 어느 날 밤 클로드 신부가 그녀를 찾아와 그녀를 껴안죠. 나를 때려도 좋아. 무엇이든 마음대로 해도 좋아. 하지만 부탁이다. 제발 나를 사랑해다오. 에스메랄다는 그러나 저리가 악마야 라며 단호하게 거절하지요. 신부는 마침내 자신의 옛 제자인 시인 그랑고아르를 만나 에스메랄다를 탈출시킨다는 명목으로 밖으로 나오게 만들죠. 그랑고아르는 민중의 폭동이 일어나던 날 밤 성당에 들어가 에스메랄다를 뒤쪽 문을 통해 비밀리에 데리고 나와 신부에게 넘겨주죠. 명목상의 남편이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그녀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그는 믿었으니까요. 배를 대놓고 기다리던 신부는 다시 그녀에게 사랑을 요구하며 탈출해서 자신과 살 것을 요구했지만
그녀는 냉담하게 거절하고 교수대에 매달리는 쪽을 선택하겠다고 말하죠. 결국 신부는 에스메랄다를 기병대 쪽에 넘기고 그녀는 다시 처형장으로 끌려가지요. 그녀가 처형되는 날 성당에서 강장을 내려다보던 카지모도는 울부짖는데 바로 곁에서 무서운 미소를 짓고 내려다보고 있는 그 클로드 신부를 발견하고 절벽에서 밀어버리죠. 은혜를 베푼 양부이지만 악한 형상을 보는 순간 그 카지모도의 순수한 영혼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카지모도는 그날 이후 자취를 완전히 감추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그로부터 2년 후 처형장에 유골이 모여있는 지하 감옥 동굴에 내려갔던 사람들은 남녀의 해골이 서로를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죠. 에스메랄다가 늘 가슴에 걸고 다니던 호박구슬로 만든 목걸이가 걸린 여자 해골 옆엔 다리 한쪽이 짧은 목의 뼈가 등 속에 파묻힌 남자 해골이 누워 있었으니까요. 1831년 3월에 간행된 이 책은 그 후 여러 번 뮤지컬로 혹은 영화로 세상에 알려지곤 했었는데요. 안소니 킹과 시나로로 브리지다의 연기가 일품이었다고 알려져 있지요. 협박하며 사랑을 쟁취하려 했던 성직자의 욕망에 가득 찬 사랑보다는 더없이 순수하기만 했던 카지모도의 사랑은 오랜 동안 독자의 심금을 울리고 있는데요.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책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